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의회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질문을 벌였는데요. 구정 질문 첫날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불광천 미디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응암역 불광천변에 있는 불광천 미디어 센터입니다. 방송 스튜디오와 영상 편집실 등을 갖춘 미디어 체험 교육 공간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인 불광천 방송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은평구의 구정질문에서 불광천 미디어 센터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디어 센터 건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10억 원. 이동식 의원은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공간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5명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이용률을 비판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불광천 미디어 센터를 포함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에는 연차별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4년 불광천 미디어 센터의 이용자 수는 총 1,568명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5.3명이 이용한 수준입니다. 부실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은평구는 미디어 센터 대여 공간으로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음 문제로 1개 공간을 예약하면 나머지 3개도 예약된 것으로 표시돼 실제로는 1개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 대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4개 공간 모두 같은 시간대에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부서에 문의한 결과 완벽하지 않은 방음시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1개 공간 예약 시 나머지 3개 공간이 중복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운영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단순 방문객까지 더하면 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순 방문객까지 합친다면 2022년도에는 13,708명이 방문했고요. 23년도에는 18,000명이 방문했고 24년도에는 2326명으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쉼터로 개방할 예정이고요. 1층은 원래 그게 폴딩도어로 돼 있기 때문에 열어서 저희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틀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의원은 방음 성능 미달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경험률이 고작 12.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 오류로 인해 공간 가동률은 실제보다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4개 공간 중 하나라도 예약이 잡히면 그 공간 전체가 가동된 것으로 성과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불광천 미디어 센터 공간 가동률은 65%입니다. 2024년에도 6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취미를 넘어 직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는 맞이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발맞춰 누구나 손쉽게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데 큰 의미와 가치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구청장 공약이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광천 미디어 센터를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김 구청장은 센터가 지역 미디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구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일정 활동인 구정질문 첫날, 당초 신청자 5명 중 3명이 취소하고 2명만이 구정질문에 나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한국 GM이 최근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 부평공장도 군산공장처럼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 GM은 관세 위기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조치라며 철수 우려에 선을 그었는데요. 지역사회와 노조는 단계적 자산 매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은 노조와의 임금 단체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갑자기 자산 매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 위기 재무 건전성을 위해 전국 직영 서비스 센터들과 부평 공장 유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노조는 단계적 자산 매각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발표한 두 가지의 조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로 저희는 보는 거고, 그동안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벌여왔던 행위들을 보면 사실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은 계속해서 팔아왔거든요. 한국 GM은 지난 2022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부평 2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이후 활용계획 논의를 계속 미뤄온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GM이 부평 2공장을 미래차 생산기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GM이 갑자기 부평 공장 유휴부지 매각에 나서자 한국사업장 철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GM이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수하지 않는다 하면서 매각, 철수를 반복한 게 GM 아니겠습니까? 2013년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또 유럽, 인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철수한 게 바로 한국 GM, 상습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요. 노조는 한국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북미 수출 차량들이 인기가 많아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도 사측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의도적인 몸집 줄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GM 브랜드 전체 차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품목 관세 25%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최근에 3만 1,000대를 증산했고 부평 공장에.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도 사실 이번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폐쇄를 한다? 이게 사업할 의지가 있는 기업인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거는 외주업체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투입했던 산업은행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2028년까지 사업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GM이 협약 종료 시점에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가 오는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도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의거해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와 연천 그리고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마를 앞두고 주요 수해 방지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를 찾아 시설 준비 상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살폈습니다. 또 같은 날 염곡 동서 지하차도를 찾아 침수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진입 차단 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호우주의보 단계부터 가동되는 지하차도 4인 체계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시는 지역 내 37곳 지하차도 가운데 빗물 차단 시설이 필요한 23곳의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인천대공원과 굴포천역 지하차도 등 7곳은 지난해 설치를 마쳤고 아암대로 일대 해안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해 16곳은 올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 위험 등급을 평가하고 수위 감지 장치와 CCTV, 대피 유도 시설 등 방제 시설과 도로 전광판 등 안내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19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주 4.5일째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는 도내 민간 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터에서 생산성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삶의 짐을 더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이렇게 시범 실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새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이 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이 시행 8개월 만에 6,000개 계약업체와 50만 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물류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쇼핑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된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배송 물량은 31,308건이었는데 지난 5월 말 기준 88,889건으로 약 1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집화센터를 통한 반값 택배 물량은 지난해 11월 6,965건에서 지난 5월 말 38,282건으로 450% 늘었습니다. 계약업체도 지난 11일 기준 6,020개 업체로 늘었으며 전체 배송 물량도 50만 101개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을 늘려 예비부부들의 수요를 맞춥니다. 다양한 결혼식 형태를 고려해 새로 추가하는 공공예식장에는 카페나 공연장, 주요 조망시설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시민이 추천한 장소를 공공예식장으로 바꾸거나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승인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늘립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준비 비용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예비부부의 결혼식을 돕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서논수령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 교수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에 탑재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임태희 교육감이 앞서 제안한 미래 대학 입시 개혁안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사회, 과학교과에 해당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학년과 전 교과로 확대 예정입니다.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이 문제는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 공언해왔던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일종의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